신동엽 시인은 서사시 금강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최초로 장편 대서사로 담은 시인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한국 시의 영토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공을 살려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신동엽 시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문이고요. 신동엽 시비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강 기슭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장소인데 앞에 지금 금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비를 보러 온 분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금강이 부여를 지날 때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백마강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금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강은 원래 전라북도에서 샘솟아서 충청남도 북도를 거쳐서 다시 충청남도로 내려와서 공주, 부여, 익산 거쳐서 군산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솟아서 다시 전라북도로 흘러가죠. 제9장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에 구름.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무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불쌍한 뿐이었다. 눈으로 보고도 석양 읍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고갯길에서 한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향나무가 두 그루, 미루나무가 하나, 무덤이 밭 가운데 있었다. 25에 만난 여자, 그리고 1년을 깨알 쏟아지듯 다정하게 살림한 여자. 한이는 괴로웠다. 벌거벗었던 마누라의 붉은 육체, 몸부림치고 있었다. 흐느끼고 있었다. 하필이면 그 늙어빠진 김진사와, 그러면 그 김진사의 꼬임으로 천둥번개 으르렁거리고 홍수 같은 소나기 밤새 퍼붓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한이의 품속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고백했었다.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가슴 쥐어뜯으며 통곡했었다.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인가? 눈을 뜨지 못한 짐승. 그렇다. 우리 주위엔 얼마나 많은 눈 뜨지 못한 짐승들이 사람 탈을 쓰고 밀려가고 있는가? 허나 어찌할 건가? 우리는 또 무언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저 여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썩서 저러고 싶어 꿈틀거리고 있을 건가? 그렇다면 본물을 막는 둑이여
너는 죄인. 한 생명을 독점하려는 소유욕이여 내가 죄인. 터놓아라 강물. 제멋에 이리저리 흘러다니도록 터놓아라 강물. 한이는 기다렸다. 두 남녀의 그 목줄기에 솟았던 굵은 심줄의 가련함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이는 하늘을 봤다. 영원의 하늘. 내 것도 없이 거기 영원의 하늘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이의 발밑엔 꿈틀거리던 두 마리의 버러지. 그렇다. 불쌍하달밖에 없었다. 자기의 생 영의키 위에 삐걱삐걱 땀 흘리며 하루를 숨쉬던 허리. 내 것 없는 하늘 소리가 무한에서 와서 무한으로 흘러간다. 어디로 가는 바람인지. 수수잎을 흔들면서 한 무더기가 지나간다. 오, 아름다운 하늘. 저 노을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오, 아름다운 하늘. 저 노을을 볼 때 어떻게 이 세상 서러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한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한 덩이의 하루살이떼가 원무하며 풀밭으로 쏟아진다. 목화밭과 수수밭 사이길에서 그녀는 나타났다. 조기를 한 꾸러미 들고 있었다. 이쪽을 보았다. 금강의 낙조 속에서 보았다. 불빛이 튀는 걸까? 먼 빛으로도 그건 탄력 있는 징그러움이었다. 웬일일까? 그녀는 돌아서서 뛰었다. 조기 꾸러미를 눈뱀이 던지며 달렸다. 살맞은 뱀. 어디로 숨는 걸까? 무얼 보았단 말인가? 절벽, 먹구름, 고향, 돌, 절벽. 그녀가 솔밭 사이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뛰기 시작했다. 콩밭이 지나갔다. 황토흙, 매, 대추나무. 우물 바닥이 지나갔다. 척추 퍼붓는 땀의 비. 목화밭, 언덕, 소나무 숲, 개울. 강이 보였다. 흰 물구비. 언덕의 바위, 바위의 싸늘한 감쪽. 두 짝의 흰 고무신을 보았다.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엔 이름 모를 새가 날고 있었다. 강 건너 언덕에선 황소가 풀을 뜯고. 제10장. 가을이다. 하늘에는 흰구름이 두 송이. 열차 속 사귄 손님처럼 속삭이며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북한산 골짝, 모루, 도토리, 다래, 개함, 열매 터지는 소리, 버섯, 억새, 통통 여문 벌레 소리. 한이는 가을산을 헤매고 있었다. 허리엔 두 컬레의 집신 그리고 괴나리 벗짐.
수건을 꺼내어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런데 웬일일까? 여인, 단풍 물든 차장나무 가지를 헤치며 옷 보자기 끼고 산속에 나타난 궁녀. 맑은 하늘 밑 물건 없는 산속을 수놓은 하늘거리는 짐승. 땅의 끝에서 땅의 끝으로 피난길 떠나는 행색이었을까? 지친 이마, 쏟아진 어깨. 한이를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때까치가 머리 위 울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리는 붉은 단풍잎은 날 짐승인가 전설인가? 금빛 꾀꼬리가 한상 영원의 공간 속을 횡단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가을을 열어놓은 산골짜기에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바위 붙들고 그녀가 멎어섰다. 한쪽 무릎 접으며 다소곳 앉았다. 산속에 핀 무지개, 향내가 골짜기를 흔들었다. 눈빛이 바위 속 젖어들었다. 보랏빛 들국화. 한 송이를 꺾어들고 한이는 다가갔다. 바위 위 놓여있는 여인의 손이 자기 손을 폭에 얹었다. 다스운 살결, 여인의 마음은 높게 물결치고 있었을까? 윤기 짙은 검은 머리 위 굽어든 하늘. 한이는 여인의 수많은 머리 다발속 속에 보랏빛 들국화를 꽂아 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입가엔 눈물처럼 스며밴 미소. 얼마가 지났을까? 엊컵쯤 지났을까? 그녀는 눈을 떴다. 미소. 발밑 억새꽃 한 모감 뽑아 공손히 두 팔 들여 남자에게 바쳤다. 한이는 억새꽃을 받아 입에 물고 여인의 손목지며 얼굴 들여다 보았다. 흘러가는 강물. 가까운 거리에서 원초스런 눈짓으로 일진일퇴 속삭이고 있는 둘의 눈동자. 열려있는 창문이었다. 자기들의 내실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열려있는 창문. 둘이서 시간을 거스리며 서정을 두레박질하고 있었다. 사슴이 이따금 찾아와 입술 적시고 가는 숲속의 호수. 12개의 보석을 쪼개고 들어가면 자리하고 있을 이슬 젖은 선녀의 앞마당. 지나간 바람과 내일의 하늘이 사이좋게 드나들고 있을 투명한 하늘. 이야기가 소용없었다. 촉촉이 젖은 둘의 입술. 가늘게 떨리면서 열렸단 먹고 열렸단 말뿐. 손과 손, 마음과 마음, 역사와 역사는 얽혀 흐르면서 뼈 없이 녹아 구석과 구석을 적시고 시상에서 천상을 향하여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해도의 음악이 되어
무한한 공간을 흘러가고 있었다. 제 11장 궁에서 도망 나오는 길이에요. 눈독 들이는 그 늙은이들의 입금이 싫어 못 배기겠어요. 추석이 지나니 고향 생각도 나고 아버지 장사 지내러 왔었어요. 제 고향은 황해도 해주. 경복궁 개축공사 부영일에 아버지가 끌려왔었어요. 60 넘은 아버지. 등짐 하다 바위 밑 깔려 객사하셨대요. 한강가 제 손으로 묻어드렸어요. 돌아가는 길 어느 노파에 끌려 관으로 들어갔죠. 우물점이 있군요. 당신의 이마엔 언제부터 그 하늘의 그늘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 성이 도장 인자예요. 이름은 진아. 이상하군요. 어젯밤 나는 삼청동 객사집에 묵으면서 꿈을 꿨어. 나라의 자욱이 안개가 덮여 있더군. 고구려성에 왕관을 주었어요. 희왕찬란한. 금강산에서 내려왔다는 신말이 내 앞에 무릎을 꿇더군. 그래, 신발 대신 왕관을 신었는데 한쪽 발에 신을 신이 없어 걱정하다 잠을 깼어. 저도 꿈을 꿨어요. 백제 땅 금강이래요. 목욕하고 나오다 모래밭에서 사슴의 뿔을 얻었어요. 그 사슴의 뿔이 갑자기 용이 되어 하늘로 꿈틀거리며 오르더군요. 선생님, 저는 지금 도망가는 몸이에요. 고향도 안 되고 어디 가면. 우스운 인연이군요. 고구려의 밭, 백제의 시. 우리들의 편안할 곳은 지금 아무데도 없소. 하늘과 땅. 눈먼 구데기 때처럼 땅에 엎드려 매질 받으며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일 뿐 벙어리가 된 노예들의 땅. 그러나 가십시다. 지나라고 했죠. 금강언덕 초가상간. 아직 차량산맥 남쪽에 서기가. 석양. 가랑잎 위에서 둘의 알몸뚱이는 꽃뱀처럼 얽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가을에 바람과 햇빛과 산속의 전기를 빨아들이면서 둘의 피는 음악처럼 굽이쳐 흘러가고 있었다. 이때 설악산 양양골에선 해월이 양지밭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지. 제 12장 독일 윈 극장에선 교향곡 운명을 연주하는 교향 악단원의 통과키. 베토벤. 그는 1827년에 죽었던가. 그 음악은 2조 말의 반도 하늘에도 메아리쳐 오고 있었을까. 베트남 정글 속에선 불란서 식민지 침략군 맞아 싸우는 원주민의 우렁찬 함성. 일본에선 200년의 봉건 세국주의가 문을 깨치고 미일 수호조약을 체결 기름기 오른 군벌 자본가들이
요정에 앉아 공장을 설계하는 날. 경복궁에선 조대비가 중국 곤륜산서 따온 사슴사양, 양지바른 대청마루 앉아 천산남로 거쳐온 중국 상인과 흥정하고 있을 때 1854년 전봉주는 서해가 보이는 고부 땅 두승산 기슭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내려오는 농민의 아들. 키는 절구통 같은 오척, 시원한 이마, 맑고 두리두리한 눈동자가 벌어진 어깨 위에서 빛났다. 편안한 코, 우렁우렁한 음성은 듣는 사람의 살 속에 스몄다. 어려서부터 말이 없었는 편. 서당에서 지키고 돌아오는 길, 양지 쪽 매운 동네 아이들의 맨발과 두 줄기 콧물 보면 함께 뛰어들어 자치기, 연날리기, 말타기, 씨름을 이끌었다. 고염나무, 대나무가 많은 마을. 병으로 10여 년 누워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농사일도 하고 서당 훈장일도 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따금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추석날이면 국화, 칠성날이면 참외. 세월은 갔다. 철이 들수록 그는 말수가 더 적어갔다. 어느 날 삼내장 갔다 오는 길, 길가 주막집 들러 막걸리 2대접 마시고 나오니 누군가 뒤를 따르고 있었다. 충청도 동학접주 서장욱. 첫눈에 썩 뛰어난 그의 인품에 놀란 서장욱이 부지런히 풋고추 고추장 찍어 입가심하고 뒤를 따라 나섰다. 밀밭길 걸어오면서 열혈파 서장욱은 동학 얘기를 했다. 소매속서 꺼내주는 필사본 동경대전에서 들기름 냄새가 풍겼다. 개화 정변의 실패,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이 상투 깎고 어두운 마음 동경 은자 거리를 걸어오고 있을 때 1888년 전봉주는 서장욱의 소개로 동학에 입도했다. 태백산 속 은진에 있던 해월이 보온으로 나왔다. 나흘을 걸어 보온 땅 속리산 기슭 초가집에서 전봉주는 해월을 만났다. 수중 10만리 걸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을까? 가시밭길 3만리 맨발로 걸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을까? 나무 뿌리같이 드러난 뼈로 얽어놓은 육신 그 속에서 하늘이 주었을까? 깊은 눈동자만 조용히 세상을 뚫어보며 빛나고 있었다. 해월은 1898년 6월 2일 서울 광희문 박 형장교수대에서 순교하던 72살 34년간을 탄압에 쫓기며 동학을 물고 전국 방방곡곡 농어촌 찾아 노동자를 조직 포교했다. 상혁군, 장돌뱅이, 거지, 엿장수로 변장하고 어느 여름 동학교도 소노인 집에서 저녁상을 받았다.
수저를 들으려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뱃짜는 소리.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제 며느리가 뱃짜는가 봅니다. 허 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님이십니다. 어서 모셔다가 이 밥상에서 우리 함께 다순저녁 들도록 하세요. 서노인이 며느리 데리고 나와 탕머리에 앉을 때까지 해월은 경문회며 정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해월을 전송하러 서노인 집안이 동구 밖 농길까지 나왔다. 막내 아이가 따라 나오며 오니 서노인은 눈을 부릅떠 우협 쫓아보내려 했다. 해월은 주인을 가로막아 어린이의 머리 쓰다듬으며 그 자리 흙바닥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서노인에게 말했다. 이 어린 분도 하늘님이세요. 소중히 받드세요. 가는 곳마다 내일 떠날지 오늘 밤 떠날지 알 수 없는 빈집. 쓰러진 외양간에 묵으면서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십신을 삼고 멍석을 짜고 노끈을 꼬고 구럭을 얽고 과수나무를 심고 채소씨를 뿌렸다. 할 일 없으면 꼬았던 노끈 풀어서 다시 비볐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 몇 나란가 또 딴 데로 떠나서야 할 텐데 그런 일 해 뭘 하시렵니까? 안 될 말. 하늘님께서 사람을 내신 건 농사 지으라고 내신 건데 농사짓지 아니하고 생산하지 아니하면 양반보다 나을 게 없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가 혹 이 멍석 쓰지 못하고 이 채소와 과일 먹지 못하고 딴 데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다음 날 누군가가 이곳에 와 멍석을 쓰고 채소와 과일을 따먹게 될 게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면 어디 가나 이 지상은 과일과 곡식, 꽃밭이 만발할 것이요. 모든 농장은 모든 인류의 것, 모든 천지는 모든 백성의 것 될 게 아닌가. 제13장 쑥냄새 풍기는 해월 묵고 있는 초가집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멀린 황해도 평안도에서까지 농사꾼 교도들이 괴나리 보찜 얼매고 드나들었다. 비록 굶주리고 헐벗은 행색들일 망정 눈동자 맞에선 광채가 빛나고 멀리서 온 동지들을 만나 서로 주먹 싸주며 눈물로 반가워하고 왕가의 기둥벌이가 썩었음을 세상은 말세임을 양반이 각지에서 마지막 발악하고 있음을 서울 장안, 부산 항군, 이미 외국 상인, 외국 간판에게 아랫배까지 내주기 시작했음을 개탄했다. 한 달을 묵으면서 각지의 농민 지도자들과 사귄 전봉주는 자기가 외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합천 해인사, 경주 토암산, 마산, 진주 촉성루, 여수, 순천,
화엄사를 거쳐 고향에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봉주는 그의 겨울 뜨다니 아끼던 아내의 죽음을 만났다. 동네 사람들 사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론 봉주는 아내의 죽음을 두고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했다. 황토연 남쪽 양지바른 기슭 가르고운 흙 속에 자기 손으로 묻고 잔디를 입혔다. 밟으면서 울었다. 봄이면 꽃, 여름이면 하늘, 가을이면 깃두라미, 겨울이면 추위. 전봉주는 자주 아들의 손을 이끌고 아내의 무덤 앞 찾아와 말없이 몇 시간씩 서 있다 가곤 했다. 그림 이었으리라. 서해의 노을이 물든 석양, 그리고 달밤. 동네 사람들은 언덕 위 어른과 소년 두 사람의 그림자를 자주 보았다. 그 후 봉주는 가끔 두루마기 빨아입고 서울을 다녀왔다. 밤길, 새벽길, 소매자락으로 땀 씻으며 그의 집 드나드는 사람의 수도 많아갔다. 남원 사람 김계남. 그는 이미 13살 때 세미 받으러 와 늙은 아버지께 행패하는 관속 두 사람, 한 아름에 몰아 수채구목 쑤셔박은 일로 곤장 100개 맞은 그러고서도 웃으며 일어났다는 팔척 장사. 얼굴이 흰 칠보사람 손화중. 그는 임진왜란 때 전주성의 이도칠록 내장산으로 묘양산으로 끌고 다니며 보정케 했던 손옥록 장군의 후손. 가녀린 미남으로 일찍부터 해월에 감화받은 그러나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 밖에 많은 호남지방 동학 접주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다음해 여름 봉주는 두 벌김 매놓고 서울을 다녀왔다. 소스문 밖 객주집에 두 달을 묵으면서 인심 세정을 살폈다. 같은 방 묵게 된 충청도 사람 흰한이와 의형제를 맺었다. 전봉준과 흰한이는 마치 하늘이 마련해 놓은 연분이기라도 한 것처럼 만나자 첫눈에 배포와 뜻이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갔다. 2살 위인 전봉준이 형, 한이가 아우. 그들은 해만 뜨면 거리 구경, 해만 지면 돌아와 등잔불 아래 엎드려 세상 얘기로 밤을 새웠다. 남병을궁, 지금 반도 호텔이 서 있는 자리엔 그땐 남별궁이 있었다. 외국에서 오는 사신들의 숙소. 이미 남별궁 근처 일본인들의 존행 무대. 언제 보아도 개다시는 닷도상 옆에 수십 명의 갓쓴 벼슬아치. 장사치들이 올망졸망 모여서서 손을 비비는 광경. 자본, 대포를 앞세운 메이지의 진출 앞에 벌써 냄새에 잘 맞는 사대가 빌붙기 시작한 걸까. 청나라에 주었던 남한산성을
이젠 사무라이에게 주고 싶어 저리 간사 떨고 있는 걸까? 예나 이제나 식민지 하에 관리들이 배우는 건 오직 하나, 아첨과 비겁.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왕실에서는 조심조심 청에 원병을 청했던 것. 청국은 원세계를 서울에 주둔시켰다. 1,000명의 군대와 함께 금, 은, 아편, 비단, 그리고 상정국으로서의 권력을 함께 가지고 온 그들의 주변에는 정치, 장사꾼, 여자, 소매상인, 주둔군은 한 가지 한 가지 사기 시작했다. 곶감, 대추, 명태, 돼지, 여자, 집, 명동 일대의 돼지, 그리고 비단에 약한 조선 사람들의 마음까지를. 그래서 명동, 금싸라기 땅은 지금까지도 그의 아들의 소유. 그런데 또 일본이 왔다. 2조 말에 반도는 흡사, 접시 위 올라앉은 벌거벗은 생선. 멀리는 불란서, 미국, 영국, 러시아,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 마치 그들은 내기나 하려는 듯 내가 2발짝, 나는 3발짝, 나는 3발짝, 너는 6발짝. 접시의 생선을 두고 한 발 한 발 접근해 오고 있었다. 천국의 왕실과 이 왕가의 왕실 사이엔 주종의 관계 맺었다지만 양쪽 다 왕실의 지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무너지는 옷을 벗고 실권자인 군부가 주인이 되어 반도를 호령하려 한 것. 2천만의 농민이 제주에서 두만까지 사이 뜨물처럼 엎드려 땅을 갈고, 2천만의 농민이 엎드려 이루어 놓은 육체의 산더미 위. 왕권은 대초롱을 깊이 깊이 받고 김대감, 박정승, 아전, 이속들과 힘을 모아 2천만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이성계가 파놓은 우물, 그리고 대대로 전승되는 그 살기름의 우물터는 대대로 모든 지식 분자들의 아기다툼의 마지막 겨냥, 출세의 최종 목표. 흙냄새 섞인 기름이 스며나오는 우물의 흡구에 누구든 한번 코를 박아본 사람이면 간도 눈도 미쳐서 세상 없는 노미와 깃덜미 도끼로 찍어도 목이 잘리고도 혼만은 살아서 흡구 근처 떠나지 못하고 추억이 되어 빙빙 남아돈다. 고시 공부한다는 건 출세하기 위한 것. 출세한다는 건 피 빨아먹는 자리, 놀고 먹는 자리, 백성의 피기름 솟는 흡구 자리 하나 차지한다는 것. 피라미드처럼 정상을 향해 벼슬길로 기어오른다. 형제의 등을 밟고 친구의 목을 부러뜨리고 제 자신의 낯짝도 쥐어 뜯어가며 벼슬 높은 정상으로
정상으로. 여기저기 나 있는 달 표면에 분하고 자국 같은 흡구 곁으로 기어올랐다. 오늘 얼마나 달라졌는가? 변한 것은 무엇인가? 사대문 안팎, 머리 조아리며 늘어섰던 한옥 대신 그 자리 헐리고 지금은 12층, 20층의 빌딩 서 있다는 것. 진고개의 청계천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맵시가 갓에서 넥타이로 변모했다는 것밖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도 우물터 피기름 샘솟는 중앙도시는 살찌고 농촌은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움직이는 발, 한 발자국, 움직이는 손, 한 팔짓이 누구의 등을 안 파고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잡초만 무성하는 악의 밭, 유린과 착취가 무한대로 자유로운 버려진 땅. 불성실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들은 비지 먹은 돼지처럼 눈은 반쯤 감고 오늘을 맹물 속에서 떠 산다. 도둑질, 약탈, 정권 만능, 노동 착취, 부정이 분수 없이 자유로운 버려진 시대. 반도에 등을 덮은 철조망, 논바두이 심어놓은 타국의 기지. 그걸 보고도 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 눈은 반쯤 감고 월급의 행복에 젖어 하루를 산다. 그날 한이와 봉준이 본 이 왕가의 내면도 그러한 것이었을까. 제14장 1892년 해월은 전국 교도에게 호수문을 보냈다. 11월 1일 매서운 북풍 속서 호남평야 3내역 3천 군중이 모였다. 제1차 신원시위운동 보리밭 속서 충청, 전라, 양 관찰사에게 호수문을 보냈다. 동학을 허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지방에서는 군수로부터 서리, 군교, 간사한 토우 양반에 이르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죄 없는 농민들의 가산 탈취하며 살상, 구타, 능욕을 일삼고 있으니 이는 오직 정부가 우리 동학을 사학시하여 제1세 교주 수은 선생을 참수한 데에 비롯되나니 억울하게 순교한 수은 선생의 원을 이제라도 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도가 척양척에 광제창생 보국안민 사인여천일진데 이 어찌 사도가 되옵니까? 닷새 만에 전라 관찰사 이경직에 깃달린 편지를 받았다. 동학은 왕실이 금하는 바라 어리석은 농민들이여 칼로 베이기 전에 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경악을 취하라. 앞으로 관리들에겐 푼전도 뜯어가지 못하게 이르겠노니 동이나 소나 세리들의 입은 12개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말을
적당히 짓거려 놓고 잊어버린다. 삼천의 군중은 보훈, 동학 총본부를 거쳐 서울로 모였다. 광화문 앞 광장, 삼천의 군중이 바둑반처럼 땅을 짚고 엎드려 있었다. 1893년 2월 초순 제2차 농민 평화 시위운동. 입에 물 한 모금 못 넘긴 사흘 낮과 밤, 통곡과 기도로 담 넘어 기다려봐도 왕의 회답은 없었다. 49명이 추위와 허기와 분통으로 쓰러졌다. 그러는 사흘 동안에도 쉬지 않고 눈은 내리고 있었다. 금강변의 봄밤의 밑, 꺽센의 초가지붕 위에도 삼수갑산 양달진 골짜기도, 그리고 서울 장안 광화문 내거리, 탄원 시위 운동하는 동학 농민들의 등 위에도 새뭉치 같은 한방눈이 하늘 깊숙부터 수없이 비칠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아테네 반도, 아니면 지중해 한가운데 목 같은 수면에도 눈은 내리고 있었을까? 모스크바, 그렇지. 재정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뿌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인간 정신사의 하늘에 황홀한 술을 놓던 거인들의 뜰에게도 눈은 오고 있었을까? 그리고 차이콥스키, 그렇다. 이날 그는 눈을 맞으며 페제르부르크 교회 백화나무 숲 오마깃 세워 걷고 있었을까? 그날 하늘을 깨고 들려온 우주의 소리 비창, 그건 지상의 표정이었을까? 그는 그에 죽었다.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그리고 짐승들의 염통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북한산 백운대에서 정릉으로 내려오는 능선길 성문 옆에선 굶주리다 죽어가는 식구들, 삶아 먹이려고 시새끼 찾아 나온 사람 하나가 눈 쌓인 절벽 속을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율이 골짝 먹는 멧돼지 2마리가 그 남루한 옷 속서 발을 찢고 있었지. 산은 푸르다. 말없이 푸르기만 하다. 오늘 또 일요일이면 낯선 사람들과 수통에 물 나누며 오르는 보현봉. 반도에 눈이 내리던 그날에도 말없이 서울 장안을 굽어보고만 있었다. 광화문이 열렸다. 사흘 동안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군중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문은 금세 닫혔다. 들어간 사람도 나온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그 사이 시새끼가 지나갔단 말인가? 아니야. 바람이었다. 거센 바람이 굳게 닫힌 광화문의 빗장을 부러뜨리고 밀어 제껴버린 것이다. 그 문의 빗장은 이미 썩어 있었다. 모든 고개는 다시 더 제껴져 하늘을 봤다. 그 무수의 눈동자들은 다시 내려와 서로의 눈동자를 봤다.
눈동자. 주림과 추위와 분노에 지친 사람들의 눈동자. 단식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막다. 서로 마주쳐 천상에서 불타는 두 쌍 천쌍. 억만쌍의 맑은 눈동자. 바둑판의 중앙에서 장대 같은 사나이가 일어섰다. 그의 어깨에도 괴너리 보찜이 메어져 있었다. 군중의 등불 같은 눈동자들이 집중했다. 장두, 박광호. 우리는 사흘을 기다렸다. 많은 동지들이 쓰러졌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다. 회답이 없다. 우린 파리 새끼만 못한 목숨인가? 백성의 강산이다. 우리 조선은, 광화문은 왜 우리 어질고 착한 백성의 발길을 막는가? 군중은 일어섰다. 주먹을 싸잡으며 하늘을 우러렀다. 벌판에서 솟구치는 무수한 미루나무 숲. 박강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손짓했다. 앉아주시오. 그리고 10사람만 나와주시오. 역적이 되고 싶은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10사람만 나와주시오. 문을 흔듭시다. 주먹으로 두드려 봅시다. 농민들은 다 일어섰다. 10사람이 뽑혔다. 군중과 광화문과의 사이엔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 속을 11사람의 대표는 허기진 기색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다. 벽은 죽음이었다. 문은 죽음이었다. 죽음의 나락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가슴뿐이었다. 불덩이 같은 가슴. 가슴은 터지리라. 문이다. 골이다. 11의 가슴이 최후를 밀듯 죽음을 밀었다. 11의 육신이 미끄러 쓰러지면서 22개의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이미 끝난 일이다. 노란 천지를 상대로 끝없이 두드렸다. 이미 끝난 일이다. 머리로 받았다. 이미 끝난 일이다. 싱겁다. 허사였다. 기다렸던 벌도 없었다. 그 길로 교도들은 보은 속리산을 향했다. 이 왕실은 치맛꼬리가 사가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드랑 밑으로 다시 치켜 올리면 될 것 같았지만 지키려 해도 붙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아무릴 단도 깃도 허리끈도 다 사가서 빌빌 하는 걸. 늙고 메마르고 멍들고 삭정이만 남은 앙상한 허리 아래가 드러났다. 이제 엉덩뼈가 그 못생긴 한쪽 엉덩짝이 나타나리라. 해월이 대도소에 나타나는 3월 열하루. 보은 땅에는 10여만 명의 농민이 모여들었다. 제3차 무저항 농민 시위운동.
밥 짓는 연기, 막사 짓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발과 발. 무엇을 보았는가? 2조 500년 억울하게만 살아온 농민들이 처음으로 자기 주먹을 보았는가? 이제야 자기의 얼굴, 자기의 가슴을 보았는가? 어느새 누가 달았는가? 여기저기 깃발이 나부꼈다. 양민을 학살하지 말라. 물리치자 폭정, 구제하자 백성. 몰아내자 외놈, 몰아내자 양놈, 몰아내자 모든 외세. 백성은 한올림이시니라. 일어나라 백성들이여. 물리치자 관의 행포. 급보에 접한 조정. 양반배들은 선유사 어윤중, 보은군수 이규백, 충청병사 홍계운, 그리고 그의 시야 1,000명의 군대를 보은 땅 보내 해산하라고 위협. 기도자들과 사흘을 수기한 해월은 4월 초닷새 잦은 해산령을 내렸다. 제15장. 날이 갈수록 세상 인심은 스산했다. 노론자와 신자가 암탉 품속에서 20하루를 지내면 병아리가 되어 껍질을 깨고 기염 떨며 나온다. 한갓 노론자와 신자이던 액체가 자기 생명을 의식하고 다습게 조직하며 기구하며 내일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달걀 속의 세상은 평화가 깨지고 불안 초조해진다. 내부의 살이 성장에 밀려나 깨어지는 달걀 껍질은 내부의 병아리 새끼를 저주하리라. 반역자라고. 자각된 농민들의 성장으로 달걀 껍질은 균열되기 시작한 걸까? 어찌됐거나 세상 인심은 날이 갈수록 수련거렸다. 눈누기 바람, 이 마을 저 마을 들썩여 놓고 다닐 때 얼어붙었던 돼지의 껍질도, 나무의 껍질도, 우리의 피부나 마음의 껍질도 싱숭생숭해지듯 봉건사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동요되기 시작했다. 대구 팔공산에선 이름 모를 새들이 나타나 한 달 동안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리고 싸웠다. 이상한 울음은 칼새가 나타나 양쪽 새 다 죽이고 판가름 냈다. 땅에 떨어지는 새의 지체가 소나기 같았다. 이상한 소문은 꼬리를 이었다. 오대산 속에선 소나무에 꽃이 피었다. 평안도 용강, 우물 속에선 용대가리 같은 깜정 꽃줄기가 2개. 관리나 양반이 가면 종족도 없어지고. 수덕사에선 겨울인데 복숭아 꽃이 만발했다. 6월 초열흘날 밤에 불비가 오리라. 그 불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흙에 발붙인 사람과 손에 흙 묻힌 사람뿐이니라. 무주 구천동에서 500명의 신칠 기모라는 군사가 훈련 중이다. 석 달 열흘의 불가뭄이 지나면 그 군사들이 나와 세상을 뒤집어 엎고
편안한 새 세상 오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정자나무 밑 모여 앉아 농민들은 긴 한숨 쉬었다. 에이상, 하늘과 땅 맷돌질이나 해라. 1893년 11월 전주 익산 등지에서 또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고부에서도 일어났다. 허리띠 조른 탑과 지게의 행렬 3년 부녀자까지 동원된 부역의 열매 북면 만성 저수지와 파랑리 저수지 가을이 되니 고보군수 조병갑은 농민들에게 또 저수지 수세를 배당했다. 한마디기당 쌀, 서말 엎친 자리 덮쳤다. 호남 전운사 조필령 호남지방 납세미를 배 태워 보냈는데 서울 가서 대어보니 5천석이 모자란다. 미안하지만 다시 징수하겠노라. 고 이속 앞세워 마을 뒤지고 다녔다. 익산면에선 영수증 없는 3,800석의 셈이고도 저희끼리 나눠먹고 다시 고지서를 내돌렸다. 곤장질, 당근질, 줄이 틀기로 난리 피우며 오지영을 선두로 3,000명의 농민이 익산 관아에 모여 시위했다. 고부군에선 전창역을 필두로 5,000명의 농민이 관아에 세도하여 시위했다. 조대비의 신복 고부군수 조병갑은 소원 들어줄 테니 전체가 해산하고 대표자 3사람만 나와 협상하자고 제의했다. 나이 많은 3사람 자원하여 동원 마당으로 들어갔다.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역, 김도삼, 정일서, 흐이끝 눈발 날리는 동원 바깥마당. 수천 농민은 새스랑 삽 끌며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을 기다렸다. 이틀째도 눈은 날리고 아이들은 버티고 된장은 끓는데 소식은 없었다. 그 사이 조병갑은 새 농민을 전주로 압송했다. 전라감사 김문영께 밀란의 장본인을 보내오니 엄치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전라감사 김문영은 새 농민대표를 형틀에 올려 반죽음시킨 지 굽으로 되돌려 보냈다. 조병갑은 이미 반죽음된 3사람을 다시 새 형틀을 묶어놓고 밤새도록 불로 지지고 주리를 틀었다. 그날 새벽 매에 못 견뎌 급기야 전차역이 죽었다. 눈은 닷새째나 상과 들을 덮었다. 날리다 먹고 모졌단 다시 펑펑 쏟아졌다. 눈 벌판을 소유하는 된장찌개, 동김치 냄새. 마을은 치지군득 탐험했다. 웃음소리 하나, 거리 한가하게 나다니는 그림자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강아지도 수채구멍으로 얼굴을 조금 내놓았다간 이내 사라졌다. 다듬이 소리,
어린애 우는 소리, 글 읽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전가를 듣고 녹두는 관하로 갔다. 아버지의 시체는 거적자리에 쌓여 창고 옆 버려져 있었다. 봉주는 눈물 한 방울, 말 한마디, 얼굴색 하나 까딱없이 뚜벅뚜벅 그 두꺼운 손으로 아버지 전창혁의 늘어진 육체를 업었다. 업고 문 밖에 나오니 40여 명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말없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눈길 두승산으로 가 언 땅을 파고 전창혁을 묻었다. 끝난 것일까? 봉준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너그럽고 편안해 보였다. 10여일 후 고부에는 왕명받은 안핵사 이용태 욕절 800명 달고 나타나 고를 뒤집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닥치는 대로 때려잡아 고기 엮듯 엮어 옥에 가두고 부녀단은 총칼로 겁탈하고 집엔 불을 질렀다. 봉주는 후치 부인과 아들, 딸 사랑방으로 불러놓고 조용히 마주 정자했다. 남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얼마 동안 태인 친정집 가 있어주어 석이놈 곶감을 좋아하는데 너무 먹어서 배탈이랑 나지 않게 간간히 글 공부시키고 분이랑 잘 키워주어 무슨 일 혹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며 경우 봐서 애를 데리고 해남 땅으로 가 변성명시켜 때 기다리도록 하오. 봉주는 아들, 석이 이마, 눈, 딸 분이의 코, 입술을 번갈아 보았다. 까만 딸기 같은 촉촉한 눈동자, 총기 있는 그러나 철없는 눈동자. 밖에선 눈보라가 날리고 문풍지가 심란스럽게 울었다. 며칠 뒤 봉주는 먼 빛으로 보았다. 불에 쌓인 자기 집. 그리고 밤하늘 아름답게 수놓으며 불타는 자기 마을과 이웃 마을들. 제16장 세상의 어지러움은 그 까닭이 외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손짓 발짓은 흘러가는 물거품. 우리의 내부가 더 문제입니다. 알맹이가 속살해 씨알이 싱싱하면 신진대사에 의해 외형은 변질됩니다. 외부로부터 다스려 들어오려 하지 말고 우리들의 내부에 불을 지릅시다. 태인 최경선 집의 사랑채, 충청도서 달려온 한이의 말이었다. 봉주는 고개를 저었다. 요원한 이야기요. 물론 옳은 생각이긴 하지만 석가 죽은 지 이미 3000년, 노자 죽은 지 이미 2000수백년. 그분들은 하늘을 보았지만 그분들만 보았을 뿐. 30억의 창생은 아직도 하늘을 보지 못한 게 아니요. 아직도 구제되지 못한 게 아니요. 동학은 현실 궤도의 종교요. 자기혁명,
국가혁명, 인류혁명. 이게 바로 동학의 3단계 혁명 아니요. 지금은 그래도 기껏 지방 관리들이나 양반 토호들 부패, 행패, 횡포로 끝나지만 이대로 더 도보 10년도 못 가서 강사는 일본 아니면 천국 아니면 어딘가에 밥이 될게요. 99에 인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의 악은 제거돼야 할 줄 아오. 좌시하면 99가 40되고 40이 15가 되어 어느덧 우리의 자리는 악과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워져 버리오. 알겠습니다. 봉준형의 뜻. 제가 염려한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분풀이나 폭동은 무고한 희생만 남길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왕 일어서려는 의지 굳게 하셨으면 하늘 끝까지 벽을 찍고 하늘 끝까지 전쟁을 넘어서서 사회혁명으로 이끌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봉기하면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세, 그들의 벽과 부딪히게 될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조직된 신식 군대와 성능 좋은 대량 학살무기, 구라파에서는 산업혁명 뒤 신흥 자본주의의 국가로의 꿈을 안고 껑충껑충 보약운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전쟁, 식민주의 전쟁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워낸 새로운 살인무기를 일본이나 천국은 사들여 오고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왕 피를 보아야 된다면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백성들만의 지상낙원, 손에 흙 묻혀 일하는 사람들만의 꽃밭, 정권 없는, 통치자 없는, 정부 없는 농민들만의 세상 이상사회, 우리들 손으로 이룩할 책임, 우리가 업어야 합니다. 지라로에서는 새로 담아온 불이 이글거렸다. 봉주는 눈을 감고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2번, 3번, 5번. 하복부에서 중부로 가슴까지 점점 넘칠 듯이 부풀어 올라갔다. 눈을 떴다. 두리두리한 눈. 그리고 서서히 손을 내밀었다. 한이도 봉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4개의 손이 마주 얽혀 5개 감격하고 있었다. 봉준의 눈은 어느덧 감겨졌고 2 줄기의 물방울, 콧잔등에 기슬글 타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제 17장. 그로부터 한 달 후 1894년 3월 21일 전봉준이 영소라는 5천 농민이 동학 농민혁명의 깃발 높이 나부끼며 고보군청 향해 진격했다. 머리마다 휘날리는 노랑수건, 질서정연한 대열, 여기저기 높이 펄럭이는 깃발,
물리치자 학정, 구제하자 백성, 몰아내자 외놈, 몰아내자 떼놈, 몰아내자 모든 외세. 백성은 한올림이니라. 일어나라 세상 모든 농민들이여 굴레를 벗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농민혁명의 서곡은 반도에 그 첫 보습을 댔다. 엽총, 화승총, 장독칼, 세스랑, 괭이, 낫, 호미, 죽창. 올돌목 성난 민물처럼 관할을 향해 달려 들어갔다. 올돌목 그렇다. 목포에서 배 타고 제주 가본 사람은 알리라. 손살처럼 달리는 그 성난 밀물. 하늘에서는 까마귀 때, 참새 때, 까치 때도 신바람이 났음일까. 날개를 가슴끝 휘저으며 동학군의 머리 위 털레 발쳐 따랐다. 집집마다에서 쏟아져 나온 강아지, 바둑이, 부월이 삽살이까지도 웬일인지 짖지도 않고 농민군의 앞 내지르며 신나게 뛰었다. 닭들은 높은 집둥우리 콩깍지 위 올라서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병석에 누워있던 부황든 노인네들도 지게 작대기 끓으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행렬의 뒤를 넘어지며 따랐다. 집이 불태위고 아버지 빼앗긴 12살짜리 소년들, 그리고 남편 잃은 머리가 수세미 된 부인들까지도 돌멩이 2개씩 안고 달렸다.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얻어맞았단 말인가? 깨어졌단 말인가? 깨진 항아리 속에서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시장을 찍고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맑은 강물을 보았단 말인가? 안창에서 흐르고 있는 붉은 강물을 보았단 말인가? 살속 숨쉬고 있는 하늘을 보았단 말인가? 정신 깨치고 흐르는 하늘을 보았단 말인가? 생명을 보았단 말인가? 광란에 마비돼가던 혈관이 사관침으로 소생하기 시작했단 말인가? 하늘을 보았단 말인가? 피에 노래를 들었단 말인가? 새 옷을 긁어내고 다수운 피를 만졌단 말인가? 그들은 벌써 관할을 향해 뛰고 있는 발이 아니었다. 신들린 사람처럼 심히 전신에 솟구쳐 견딜 수 없어 그저 달리고 있었다. 그건 기막힌 하나의 슬픔이었을까? 수백 년의 누더기 속서 풀려나와 고삐를 스스로 끊고 뛰고 있었다. 이유 없이 얽매이었던 수십 대의 고삐를 끊고 뛰고 있었다. 하늘을 본 것이더라. 자기 가슴 속의 피를 만져보고 놀란 것이니라. 자기의 하늘을 보고 놀란 것이니라. 관아는 텅 비어 있었다. 조병갑은 어젯밤 벌써 전주로 도망갔고 이속들도 지구몽 속 다 숨었다. 옥을 부쉈다. 뼈만 남은 농민들이 기어나와 관아에 불을 질렀다. 창고를 부쉈다.
성류알 같은 3,000석의 쌀이 썩고 있었다. 무기고를 부쉈다. 11자루의 일본도, 22자루의 양총, 600발의 탄환이 나왔다. 동학군은 대우를 정돈했다. 인원을 점검하니 3,000이 늘어서 8,000명. 전봉준을 둘러싼 순회진에서는 동학농민당 선언문을 작성하여 각 고골에 붙였다. 전략. 오늘의 고관들은 나라를 생각지 않고 노구이를 도둑질하며 아첨을 일삼아 충고하는 선비를 간신이라 배척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돌아 트집잡아 안으로 나라 생각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 학정의 관만 늘어가니 인심은 갈수록 변하여 들어앉아도 편안한 날이 없고 나가도 보신의 길이 없도다. 중앙의 벼슬아치나 지방의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위태는 생각지 않고 내 몸, 내 집을 살찌게 할 계략에만 눈이 어두워 벼슬 뽑는 길은 축제하는 길로 되고 과거 보는 마당은 물물 거래하는 시장이 되며 허다한 세금은 국고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임 금고에 충당되며 사치와 음란이 두려운 줄을 모르니 팔도는 고기밥이 되고 만민은 도탄에 빠져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근본이 허약하면 나라가 쇠약해지는 법이라. 보구간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병을 두어 오직 혼자 잘 살기만 도모하고 노구이를 도둑질하니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우리 일당은 비록 초야의 농민이나 나라의 땅으로 먹고 살고 나라의 옷을 입고 사는지라 나라의 위망을 자시할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가 의논을 거듭하여 이제 의로운 깃발 들고 보궁과 안미를 목숨 걸고 맹세하노니 오늘의 이 광경이 비록 놀라운 일이라 하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생업에 안온하여 함께 강산의 태평세월을 축하하며 다 함께 성스런 혜택 누리게 되면 천만다행으로 아노라. 1894년 3월 21일 동학농민혁명본부. 울밑 각시풀 닭공지 바람에 날리고 나물 캐는 처녀들 다홍치마 속 심술스런 봄바람 부풀 때 태백 두매산골 양지 쪽 옴듣는 산나물 눈보고 암사슴 마음은 미쳤다. 두승산에서 황토연 이르는 언덕 수놓은 화창한 진달래. 그날 강산을 채웠으리라. 하늘을 비치는 투명한 꽃잎. 고부성에는 최경선 인소라는 800명 남겨두고 농민군 주력 부대는 백산읍 향에 진격했다. 서울 갈 셈이 수십만 석이 쌓여있는 항구. 농민군이 이르기 전 백산에서는 100여 명의 관병들이 환영깃발 들고 심리 밖까지 나와 농민군을 영접했다. 꽃다발 쏟아지는 무열 입성.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작전 계획, 부대 편성, 인원 조모했다. 전녹두, 김계남, 손아중, 김남지, 신한이 그리고 1만 3천 명. 용서, 이디, 전주성 입성까지의
상세한 영웅적인 전투 이야기는 다 기록할 수도 없지만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며칠 뒤 오늘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서 있는 황토연 잔돌밭 언덕에서 대포 이문까지 끌고 온 전주광군 3,000명이 농민군의 대창과 새스랑에 전멸되고 덜어는 투항하고 7, 80명만 살아 돌아갔다는 이야기. 서울에서 보낸 홍계운 씨와의 왕병 2,000명이 대포 8문 끌고 군산항 상륙하여 뒤쫓아왔지만 농민군의 의기와 전략에 지리멸렬 해티처럼 흩날렸다는 이야기. 전라땅 곳곳에서 농민들, 말단 관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관할을 점령하고 농민군 주력부대에 합세하여 와 한 달 후 전주성에 무혈 입성할 때엔 농민군의 총수 12만 명이 되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처참한 황토연 싸움이 끝난 다음 날 동학군이 각 고을에 내붙인 선언문 한 토막만 부기한다. 관병과의 접전에서 허다한 인명이 헌상되면 심히 유감된 일이다. 우리는 조금도 나라와 인명을 해코자 함이 아니노라. 나라와 인민을 가난과 시달림에서 구출하고 이 강토의 만민의 평등과 생존의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안으로는 타막하는 관리들을 베고 나라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고자 함이니 관군일지라도 병졸은 물론이요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기 아래 기승하는 자에게는 조금도 해가 없을 것인즉 안심하고 우리 백성의 의거에 동심 협력하라. 동학농민혁명군본부